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김봉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 지금 재확산 조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올림픽 선수촌, 그러니까 파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는 조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4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국내외에서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요.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첫째 주에 91명이었고요. 예. 둘째 주에는 148명, 셋째 주에 226명,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46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주간에 약 한 5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리의 이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예.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은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이 여름철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분간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저질환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언론사 회장 그리고 전직 언론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그리고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퇴직 후에 이 변협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죠. 이 김만배 씨,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 회장은 이 김만배 씨의 언론사 선배로서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에 원금만 받아서 원금만 갚아서 약정 이자 1,45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패의 연결고리가 부패 이런 게 싹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전에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을 밀어붙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장남이 은철 씨인데 별세했네요. 예, 차남 김현철 씨와 달리 좀 은둔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건데 경찰 관계자는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반응 등으로 미뤄서 지병 악화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BTS 멤버죠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예, 어젯밤 그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채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경찰서가 슈가를 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한 뒤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보스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또 음주 상태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하반기에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뭐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모집을 연장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오는 9일부터 모레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뉴스 브리핑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가 다음날 다시 크게 오르고 널뛰기 증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금투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주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그 이득을 냈을 경우에 세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어떤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뭐죠 한마디로?
우선 이게 뭔지부터 개념 예.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죠. 이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만큼 세목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금을 걷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금투세는요 대주주인지 개인 투자자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이 되고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5천만 원 초과하면 20%, 3억 원을 넘기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대상이 아니군요. 근데 이게 작년에 도입이 됐어야 했는데 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추진했지만 실패를 해서 결국 유예에 선에서 봉합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금투세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소액 주주들은 지금처럼 예.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반면에 국내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겠죠. 예, 네. 결국 이제 폐지는 안 된 상태인데 정부가 법을 일단 고쳐야 되고 네. 국회에서 이 정부가 뭘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세법을 고칠 수가 있는데 네. 법 개정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전망이 쉽지 네.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말이죠, 국회 상황을 제가 보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이제 폐지, 이게 윤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원안 유지다. 그렇다면은 폐지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민주당 입장은? 그렇죠. 원안대로 계속 금투세 시행하자라는 입장인데 네. 우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음성으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인서트를 듣고 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또 예. 얘기하세요. 우선 앞서 들으셨다시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도 금투세 폐지는 곧 민생이다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안 되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실이 근데 무슨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라라는 식의 경고를 날린 셈인데요.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시행이 강행될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거다라는 식의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반대 논리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 이 금투세는 금융소득 상위 5%가 대상입니다.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라는 게 주된 이유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우선 민주당 대체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원안대로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최근에 했습니다. 예.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건데 예.
특히 그러면서 5년간 5억 원의 면세를 하자라는 제안을 추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조세는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거지 징벌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감세 기조로 이 전 대표가 굳혔고 계속해서 우클릭을 시도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안이 2025년 시행대로 가자라는 기존 입장 유지하고 있고요. 아,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시행을 유예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완화하자라는 입장. 국민의힘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같다고 볼수 없지만 없고. 어쨌든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네, 그런 지적이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하지 세금 내기 싫겠 그렇죠.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는 원치 않는 거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무엇보다 또 이중 과세라는 대목이 불만을 터뜨리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인데 현재 투자자들에 대해서 증권 거래세도 매기고 있어요. 이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때문에 발음이 안 되네요. 진성준 예, 예. 정책위 의장 블로그에 지금까지 6천 개에 달하는 비난 댓글이 폭주를 하고 어이구, 있습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개미 좀 살자. 증시 부양 및 안정은 금투세 폐지가 답이고 민주당의 지지 철회하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예. 또 한 투자자도요. 이 개미들이 완전히 망가질 거다. 예. 정치인들이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내뱉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하소연도 했고 또 이제 다른 투자자도 앞서 말씀드린 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 이 점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할 거면 반드시 선진국들처럼 이 거래세 정도는 면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가 분위기. 증권가 하면 자꾸 전 찌라시가 생각나는데 증권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 증권사 관계자에게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 들어봤는데요. 우선 대주주, 이른바 큰손들이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증시 특성상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적다라는 게 메리트였는데 그 이점마저 사라지면 그렇죠. 이 그럴 수 큰손들 있어요. 입장에서는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큰손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을 매도하게 되면 이 종합 주가 지수 자체도 크게 하락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 금투세 완화도 아닌 폐지 논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 이제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입하고 있는 배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수능 시험 문제와 저작권료입니다. 이 수능 시험에 인용된 문학이나 미술 작품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예.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와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다 인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먼저 지문 같은 거 내려면 그런데 그게 문제를 시험 후에 공개를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판결인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첫 번째 관련 판결입니까? 네, 이번 처음 나온 판결이고요. 대법원 3부는 최근 이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저작권협회 측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예. 대법원은 평가원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문제를 공개하면서 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게시함으로 인해서 이 학습 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또 저작권자의 이 정당한 이익의 균형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게 법원의 설명인데요. 예. 공익을 챙기면서 또 저작자의 이익도 이제 보장한다 뭐 이런 판결인 것 같은데 이 재판인데 왜 시작됐어요? 누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네. 시작된 거죠?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온 문제를 이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제 해당 기간 시와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의 저작물들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이 사용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 측은 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된다고 맞서면서 이 1, 2, 3심까지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예. 상당히 관심이 갔을 것 같은데 쟁점은 역시 저작권도 있고 그다음에 공익은 또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전에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하급심? 먼저 1심 법원은 이 저작권보다는 공익에 더 방점을 두고 이 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이 수능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저작물이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데 무게를 뒀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항소심 법원은 판단이 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제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 벗어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이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본 건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확정지었는데요. 저작권협회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자, 김준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경영기획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저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평가원이 홈페이지에 문제 게시하지 말 걸 그랬어요. 네,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몰랐을 뻔했네요. 예. 예. 어쨌든 이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요즘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뭐 비슷한 주제인데요. 이익 침해와 공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무허가 조명탑 철거를 둘러싼 관공서 간의 소송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간에 뭐 이익 침해와 공익이 부딪히면은 공익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언뜻 그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 공익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이 지나치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하남시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하남시의 이제 소송인데 예. 하남시 시정명령이 어땠길래 관공서 간 취소 소송으로 번졌을까요? 네, 이 소송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둘러싼 내용이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미사리 조정 경기장 1986년 아시안 게임과 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이 조정과 카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002년도에 이 하남시로부터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 새롭게 조정 경기장으로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숫가에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세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남시가 지난 2021년 거의 뭐 20년이 지난 시간이죠. 이 전광판과 조명탑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면서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공단 측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하남시는 공작물 축조 허가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이 불법 시설물이라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했는데요. 이 공단 측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이 조명탑과 전광판을 철거한다는 게 실내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하남시를 상대로 명령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쟁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쟁점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그 부지 경계 밖에 설치된 한 개의 조명탑이었습니다. 이 1, 2심 재판부는 이 한 개의 전광판과 10개의 조명탑들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앞서 제가 한 개하고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경계선 바깥에 한 개가 또 있었는데 이 조명탑 한 개가 무허가 시설물이니까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하남시가 20년 동안 별다른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 공단 측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조명탑을 세우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제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광판 1개와 조명탑 10개는 허가 지역에 설치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예. 그렇지만 허가 지역 밖에 설치된 조명탑 1개는 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1, 2심 판단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허가 없이 설치해서 철거 명령했지만 대부분은 또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 얘기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한 좀 거죠? 무화한데요. 네. 이 대법원은 한 개의 조명탑이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공단 측이 조명탑을 뽑았다가 다시 세우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요. 또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조명탑을 철거하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심판의 판정과 또 관람객의 관람에도 상당히 지장이 생겨서 사실상 조정 경기장의 야간 경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큰데 비해서 지자체가 얻는 공익은 작으니까 이익 침해 해소에 더 큰 방점을 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정 경기 낮에 하면 안 되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세이 순서입니다. 박원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 수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 그게 그렇죠. 국제 수지잖아요. 네. 근데 6월 국제 수지가 오늘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7월이 아니고 6월께 발표됐는데 경상 수지가 크게 증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경상수지를 보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122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무엇보다 상품 수지의 흑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수출이 58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7%가 증가했고 이에 반해서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5.7%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지는 114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또 역시 최대폭입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네. 다만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6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본원 소득 수지도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26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고 이전 소득 수지는 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원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수지다. 여기서 번다는 의미가 이자 그러게요. 배당이라 해가지고 예. 투자금 배당 그 배당 소득에 주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 흑자 폭이 크다는 얘기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까? 흑자 폭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송계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1, 2위를 기록한 2016년 6월의 124억 1천만 달러와 2017년 9월의 123억 4천만 달러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경상수지가 크게 증가한 원인, 주요 원인은 어떤 겁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 증가가 예.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반대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다시 송계창 금융통계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I 관련 전방산업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입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예. 자, 수출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굉장히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6월 통관 기준인데요. 136억 2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요. 그때는 90억 6천만 달러였는데 크게 늘어난 거죠. 그 수출 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무려 53%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철강은 마이너스 18%, 선박은 마이너스 42.1%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는데요. 결국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6월에 이렇게 흑자 폭이 늘어났다면 올해 상반기 그 누적 1월부터 6월까지 네. 이거 상당히 늘어났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누적 경상 수지는 377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런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교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도 양호한 흑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흑자 규모가 큰 폭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에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인 27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예. 그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 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 수지 등의 적자 폭이 줄어든 것도 경상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를 보면요,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나도 이 여행 등 서비스 수지나 그리고 배당 등 본원 소득 수지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경상 수지 폭에 굉장히 흑자 폭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6월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의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문혜정 한국은행 국제 수지 팀장의 분석입니다. 상품 수지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제 저희가 항목별로 보면 이제 서비스 수지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적자 폭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 보면 여행 수지가 적자 폭이 이제 소폭 확대되는데 그쳤고 그리고 또 운송 수지가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운송 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영향이 있어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이제 소폭 확대되긴 했지만 아주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상 수지를 높이는데 그 일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까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흑자 폭은 상반기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저효과가 크게 발휘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의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33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앞으로 그 증가폭, 흑자폭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거든요. 네. 이 같은 이 리스크에 따른 또 국제유가 상승 그렇죠. 정도 아마도 이게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밖에서는 많이 보는데 안에서 세면은 또 이게 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만 예. 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경상수지가 늘어나면 수출 증가로 인한 달러 유입이 많이 또 유입되면서 국내 달러화에도 이렇게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번에 발표된 금융 개정을 보면 122억 4천만 달러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비단 이런 문제뿐 아니라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금리죠. 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른바 주택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경제 개선에는 경상수지 흑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부진도 상당히 큰 문제로 그렇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KDI가 오늘 발표한 경제 동향 8호에 따르면요, 9개월째 우리나라의 내수가 부진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내수를 진작시킬 건가 이런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 폭락을 보면요,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여신히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내일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츰 벗어나겠는데요. 따라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오후 되면서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10에서 50, 많은 곳, 이 경기 서해안 쪽은 6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고 체감 기온 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